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요. 동시항변권 조문 읽었고, 그 다음에 동시항변권에서 저희가 이제 암기하자 해가지고요. 일단 두 문자로 어떤 걸 암기하시라고 그랬느냐. 행당동에 사는 저 지상이를 봐라. 그리고 각각 거기다가 표는 다 쳤었습니다. 자, 봤더니 요 지상이가 뭐 하고 있었느냐. 봄날 선의행을 하고 양손을 동동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개의 판례 사안,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 동시행 관계가 인정된다. 동시행 관계가 존속된다. 네, 이런 사안이었고, 오늘 이거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그거 이제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갑소유의 냉장고에 대해서요, 1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럼 여기 냉장고 소유권 이전 플러스 인도, 그 다음에 여기 대금 지급. 네, 애들이 동시행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동시행관계에 있다라는 걸 표현을 할 때 그 요건을 보면은요, 이 매매 계약, 이게 지금 좀 이따 책을 읽어보겠지만, 동일한 또는 하나의 쌍무계약, 네, 여기에서 지금 요 채무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랬고, 이 채무들은 대가 관계에 있죠. 그래서 서로 대립하는 채무들입니다. 대립하는 채무라는 것은 주된 채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 냉장고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 만약에 갑이요 냉장고를 짊어지고 요 을의 집으로 와가지고 소유권 이전해주고 인도해 주려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뭘 안 가지고 왔느냐? 냉장고 사용 설명서, 이거를 지금 안 줬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을이 너 이거 설명서 안 줬잖아. 나 그러니까 대금 지금 못 하겠다라고 동시함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는가?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 가가지고 다운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된 채무, 대금 지급, 소유권 이전, 이런 대가 관계에 있는 주된 채무 간의 동시행 관계가 인정이 되는 것이지, 특별한 사정입니다. 이러한 부수적 채무, 이러한 것은 상대방의 대금 지급 채무하고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동시항변권의 발생 요건 나와 있고요. 반가로 1번 보면 동일한 또는 하나의 쌍무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가 존재할 것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계약이어야 하기 때문에 별개의 계약으로 채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원칙,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동시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해되셨나요? 하나의 계약이어야 되니까. 예외. 그러나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한 것이더라도 특약이 있으면 동시항변권이 인정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제 특약 유효하죠. 동시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 대표적으로 선이행 약정, 중도금 같은 거. 동시항변권 포기하고 배제하고 먼저 주겠다라고 약정하는 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 채무, 부정 여기 적어져 있죠. 주된 급부 의무 상호간이 아닌 당사자 일방의 부수적 채무와 상대방의 주된 급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냉장고 설명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양손 동동에서 양손, 양이 뭐였나요? 거기 제목 보시면 채권 양도라는 겁니다. 내용 자체 아주 간단합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요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을에 대한 대금 채권 요거를 병이라는 사람한테 양도하였습니다.
채권 넘기고 갑이 을한테요. 야, 내가 가지고 있던 대금 채권 나 그거 병한테 넘겼다라고 통지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가가지고요. 을한테 야, 내가 이제 너에 대한 대금 채권자다. 나한테 대금 지급해라 라고 하면 을은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갑이 등기 서류 줄 때까지 나 너에게 대금 지급 못하겠다.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채권 양도. 동시행관계에 있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그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관계는 존속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이 내용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총칙 제일 처음 할 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서 변경은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그 다음에 작용의 변경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하고 을하고 예를 들어서 갑 소유의 토지와 을 소유의 건물, 주택 이거를 교환하기로 교환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그럼 4월 1일자 교환계약 체결했고 이거는 쌍무계약이니까 갑의 토지 소유권 이전 의무와 을의 주택 소유권 이전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갑이란 애가 5월 1일 날 병한테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설명을 위해서 둘 다 이 물건이 1억 상당의 물건이었는데 요 토지 가액이 올라가니까 그냥 갑이 병한테 1억 5천만 원 받고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1억 5천에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있기를 격려를 해줬다. 그러면 5월 1일자로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이행불능이 된 거죠. 이행불능이 됐다고 해서 이 교환계약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절적 변경. 소유권 이전 채무가 5월 1일자로 되게 되면 뭘로 바뀝니까?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가지고 을의 소유권 이전 채무하고 여전히 동시행관계에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양손, 채권 양도, 내용 변경 중에서 질적 변경, 손해배상 채무. 자, 거기 확인합니다. 동시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행관계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거. 을이 갑의 엑스토지 소유권 이전 채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계약을 해제를 해야 교환계약이 소멸하는 겁니다. 해제하지 않으면 요거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어가지고 여전히 교환계약은 존속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방가로 2번.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거. 원칙.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고, 즉 자기 채무만이 변제기에 있는 당사자는 당연히 동시항변권이 없다라는 거. 그런데 선의행도 이제 예외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536조 2항 불안해 항변권. 선의행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그냥 조문 그대로입니다. 536조 2항 조문 그대로. 이것도 자주 나왔고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을. 그 다음에 5월 1일 날 가령 중도금으로 5천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요 5천은 선의행 의무죠. 선의행 의무.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잔금 5천. 요거 지급하면서 그 다음에 등기 소요 서류를 등기를 넘겨주기로 하였다. 그러면 방금 봤던 것처럼 이 5천은 중도금이니까 선의행 의무입니다. 선의행 의무. 그런데 아까도 봤지만 동시항변권의 요건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을이 갑한테요 중도금을 제 날짜에 못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가 됐느냐? 6월 1일이 되었다. 즉 상대방의 채무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그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갑의 소유권 이전 의무하고 그 다음에 을에 못 줬던 중도금 5천 플러스 여기 5천에 대한 한 달 동안의 지연이자 플러스 남아있는 잔금 5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요 전부가 6월 1일 날이 되면 동시행관계에 있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이행이었던 5천만 원도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6월 1일이 되면 이때부터는 동시행관계에 있게 된다. 아주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봄날 선이행을 하고 해서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그걸 한마디로 하면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 도래. 자, 읽어서 확인합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6월 1일이 되었다.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여기 쌍방의 의무에서 매수인 쪽의 의무는 중도금 5천 플러스 잔금 5천 다 해가지고 동시행관계가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여기 동시행관계가 인정되는 것, 인정되지 않는 것, 요거는 다음 순환에 쭉 읽어봐도 충분합니다. 다만 반가로 2번 동시행관계가 쭉 내려오셔가지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서 첫 번째 거 확인해 두겠습니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가등기를 하였다. 그럴 때, 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걸 뭐라고 부르느냐? 양도 담보라고 부릅니다. 특별법에서 공부합니다. 용어만. 다음 채권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였다. 이거를 가등기 담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저당권만 읽겠습니다.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에 채무의 변제와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뭐를 기억하시라는 거냐면 거기 채무의 변제 있죠. 네, 그거는 무조건 선이행입니다. 선이행. 빚 갚는 것은 무조건 선이행이다. 빚 갚는 것이 먼저 이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네, 무슨 말씀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갑소의 부동산에 을이라는 친구가 1억 원을 빌려주고 이거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을 설정을 하였다. 근데 만약에 이제 갑에 요거 변제 의무하고 변제 의무 그 다음에 을에 이거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 이게 만약 동시행관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갑의 입장에서는요 얘가 말소해 줄 때까지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예를 들어서 야, 나 이거 말소 안 해주면 나 이거 너한테 변제 안 할래 하면은요 을은 아쉬울 거 없습니다. 그냥 저당권 실행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빚 갚는 거 채무의 변제 빚 갚는 것이 무조건 먼저 이행되어야 된다. 먼저 이행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온 거니까 채무의 변제는 언제나 선이행이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그 표에 보시면 행당동의 저지상이가 나왔죠. 그래서 행사효, 행사효, 저지효. 자, 그래서 거기 내용 보시면 동시항변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방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막아야 됩니다. 행사를 해야 됩니다. 또는 주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항변권에 원형이 없으면 또는 주장이 없으면 법원은 인정 여부를 심리해 주지 않습니다. 심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중요하죠.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의 항변, 그러니까 행사했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졌다. 채권자는 상환 판결,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된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효는 지상. 하나는 지체책임 면제요. 상계 금지요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체책임 면제요 관련 지문 보면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 이해되셨나요? 6월 1일이 됐는데 갑 쪽에서 등기 소요 서류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면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다는 말이 거기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거를 왜 당연효라고 하느냐? 그 밑에 판례 봐보십시오. 지체책임 면제효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만약 행사해야 발생한다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당연효가 아니라 행사효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당연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저지상에서 상, 이거는 그냥 상계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암기하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상계 금지요. 상계 금지요. 동시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해서 상계할 수 없다. 암기하는 게 더 편하다. 이거는 상계 금지요 해가지고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잠깐 140페이지 한번 가보십시오. 536조 제일 위에 조문 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않은 때에는 거절할 수 없다. 2항 불안의 항변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역시 전항 법문과 같다. 그 말은 상대방의 채무 이행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요, 지금 이 조문에 방금 읽었던 조문에 지체 책임이 면제된다는 말은 있나요, 없나요? 상계가 금지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법에 적어둘 필요가 없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안 적어줬다. 법에 적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계 금지효는 상계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왜 당연한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외워버리시고, 방금 여기 지체책임 면제효도요, 애가 등기서를 줄 때까지 애는 어떻습니까? 역시 등기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갑이 을한테 등기서를 줄 때까지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해도 된다라고 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이행 제공이 없는 한 6월 1일이 돼가지고 돈 줘야 되는 날짜가 돼도 요 1억 안 준 거에 대해서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체책임 면제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연한 거기 때문에 법에 안 적어둔 겁니다. 적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적어둘 필요가 없다. 자,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있는 게 142페이지에 가시면, 자,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행당동에 사는 저 지상이를 봐라. 그래서 여기가 행이 뭐였느냐? 행사해야만 되는 것. 행사요. 행사요가 뭐냐? 상대방의 청구권 행사를 저지하는 것. 즉, 이행 거절 권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당연요. 행사하지 않아도 동시항변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효력, 당연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법에다가 적어둘 필요도 없는 것. 지가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지체책임 면제요. 상이 뭐였습니까? 상계 금지요. 요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선이행, 중도금 지체하고 있다가 6월 1일이 돼버리면 전체가 동시행관계에 있다. 채권 양도. 그 다음에 채무 이행 불능으로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다. 그래도 동시행관계는 존속한다라는 거. 이제 남아있는 거 하나가 봄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봄날, 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스프링. 영어로 하면. 다시 스프링을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영수철. 그래서 동시항변권은 영수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왜 영수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요,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약속 장소를 어디로 잡았느냐? 법무사 사무실. 이것도 판례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날짜로 을이 법무사 사무실에 대금 가지고 오고 갑은 등기 소요 서류 가지고 서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갔는데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소요 서류를 들고 나타났는데 을이란 애가 출동하지 않았다. 그러면
을은 갑으로부터 그 채무를 수령하는 것을 지체한 겁니다. 수령 지체. 그래가지고요, 갑이란 애가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다가 어쩔 수 없죠. 을이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서류를 다 가지고 가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만약 7월 1일 날 을한테요, 등기 소요 서류에 제공 없이 등기 서류 안 주면서 애한테 돈 달라고 하면은요, 애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좀 이따 읽겠지만, 없이 있다라는 거, 없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을의 동시환별권을 소멸시키려면, 달리 말하면, 을이 나 너한테 대금 지급 못하겠다. 거절할 수 있으려면, 애의 동시환별권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동시환별권은 영수철이기 때문에, 한 번 애한테 제공한 것, 이걸로는 동시환별권을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수철 어때야 됩니까? 계속 밟아는 거.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 동시환별권을 소멸시키려면 이거 판례를 그런 판례 입장을 뭐라고 하느냐? 계속적 재공설. 계속적 재공설. 계속적으로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공돼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놔야 됩니다. 서류를 집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되고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둬야 된다라는 거.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보관을 해줘야 된다. 이게 계속적 재공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장 읽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수령 지체의 경우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집에 가지고 가버렸죠.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환별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영수철. 한 번 밟았는데 발 떼버렸으니까 그냥 부활해버린 겁니다. 부활해버리는 거. 따라서 없이 있다.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환별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수철 계속적 제공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동시환별권 핵심 문제들, 동시행관계 인정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들 거의 다 풀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요. 일단 저기 뭡니까? 거기 OX로 해가지고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68페이지 84번 동시환별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무효? 유효하다라고 그랬죠. 85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일방의 채무는 이를 발생시킨 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성립한 상대방의 채무와는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다 아니다라는 거. 그런데 86번 예외 쌍방의 채무가 별개의 계약에 기하는 것이더라도 특약에 의해 동시환별권이 발생할 수는 있다라는 거. 87번, 88번 양손동동. 87번 동시행관계에는 어느 일방의 채권이 양도가 되더라도 통일성이 인정되는 한 동시행관계는 존속한다. 88번 동시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여전히 동시행관계에 있다. 아까 교환계약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9번 불안의 항변권.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 의무를 부담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시환별권 행사할 수 있다. 536조 2항. 90번은 판례 6월 1일이 되었다. 5월 1일 날 중도금 못 주고 있다가 6월 1일이 되었다.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 동시행관계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69페이지 가가지고 1003번 담보 목적의 가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잘못됐죠? 채무의 변제가 언제나 선이행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1004번
피담보 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설정 말소 의무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변제가 선이행이어야 한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요. 1007번 상대방이 채무 내용에 좇은 이행을 제공을 한 때에는 동시한변권은 소멸해버리니까 행사할 수 없다. 확인되셨나요? 이행 제공할 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거고 뒤집으면 이행 제공이 있으면 동시한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9번 동시항변권의 주장 또는 원형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 맞는 지문이죠. 따라서 바로 위에 8번 동시항변권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안이다 하면은 X.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채권자의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행항변이 받아들여졌다. 채권자는 전부 패소 판결이 아니라 일부 승소 판결, 즉 상환 판결을 받게 된다라는 거. 11번 저지상에서 지체책임 면제요. 채무자가 동시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 지체책임 면제효. 12번 상계금지요. 지상 동시항변권이 붙은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 상계금지효 나와 있습니다. 13번 계속적 제공설. 13번 일방의 이행 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도 그 일방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요. 없이 있다. 없이 있다가 그 상황,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머릿속에 딱 잘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 번만. 6월 1일 날 갑이 등기서류 들고 법무사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수령지체. 그럴 때 갑이라는 애는요, 상대방의 동시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동시항변권은 영수철이기 때문에 계속 밟아야 된다. 밟아야 한다는 말은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행 제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은 집에 이렇게 가져가서는 안 됐고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보관을 시켰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열받아서 가져갔다가 나중에 빈손으로 와가지고 을한테 돈 달라라고 하면 을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없이 있다. 네, 이것만 딱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다시 이제 교재로 가겠습니다. 불능의 분류 나와 있고요. 자, 이쪽은 지금 안 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다시 한번 여기 두 문자가 요 똑같이 생긴 두 문자가 여기 바로 불능의 분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 뭡니까? 가령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1억 원의 갑소유 건물에 대해서 4월 1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건물은 이미 3월 1일자로 멸실이 되어 있더라. 원시적 불능. 그러면 그 계약은 요요무효? 무효. 무효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체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럼 이거는 뭐냐? 후발적 불능. 가령 계약은 우리는 항상 4월 1일 날 하니까 4월 1일 날 매매계약 체결했다가 5월 1일자로 건물이 멸실이 되었다. 그러면 계약, 여기가 중요하죠. 계약 자체는 유효. 이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느냐.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을 하였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효과는 머릿속에 딱 암기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채무 불이행 효과로서.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해제권 발생. 여기는 딱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채무 불이행 효과가 뭐냐? 손해배상 청구권 발생. 다른 하나는 해제권 발생. 그냥 더 줄여버리면 채무 불이행 효과는 뭐냐? 손해배상. 그 다음에 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어떤 문제로 가게 되느냐? 위험 부담의 문제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표 자체를 머릿속에다 딱 외워두시라는 겁니다. 거기 확인해 보시면 원시적 불능은 위에 표에 나와 있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계상의 과실체계 문제가 발생을 한다. 후발적 불능은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의 문제,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면 위험 부담의 문제. 그리고 채무 불이행의 문제 해가지고 가로에가 390조, 546조 조문이 적어져 있는데 390조가 손해배상이고 546조가 해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은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이번 순환에는 갑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4월 1일 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4월 1일 날 이제 4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의무, 을은 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을한테 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을 했고요.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채권을 취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1일자 천재지변, 5월 1일자 천재지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쌍방 무책의 후발적 불능. 채무자한테 귀책 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벼락 꽝 때리면요, 전부 다 소멸하게 됩니다. 벼락 꽝 때려버리면. 그러면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문제는 뭐냐? 을이 만약 갑에게 4월 1일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준 게 있었다. 요 계약 관계가 소멸해버리니까 이 1,000만 원 갑이 받은 것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이따 제가 읽어보겠지만 딱 외우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거 벼락 꽝 때리면 제가 이거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죠. 이게 판례는 뭐라고 적어져 있느냐? 벼락이 꽝 때리면 갑은 여기 소유권 이전 의무 급부 의무를 면합니다. 면함과 더불어 여기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네,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부, 반대급부, 쌍무계약을 give and take의 계약이라고 했고요. give and take. 여기 give, 지가 줘야 되는 거. 이게 급부. 그 대가로 받는 거, 그게 반대급부. 그래서 그 용어 give and take, 급부, 반대급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사례 한번 봐보십시오. 거기 제일 박스 위에 갑은 자신의 엑스토지를 을에게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을 했으나 그 토지가 공용 수용되는 바람에 또는 천재지변으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53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돈 달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것. 아래가 판례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민법 537조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 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여기입니다. 암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급부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벼락광 다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걸 말로 설명하게 되면 급부 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것. 따라서 쌍방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라는 거 시험에서 정답으로 가장 많이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거기 법률 관계 시험에 나왔던 것들을 보시면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는 소멸한다. 방금 급부 의무를 면한다고 그랬죠. 다음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다음 부당이득 반환. 을은 매수인 을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3개 정도 지문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유형부다 이번 순환에는. 그러면 잠깐 쉬셨다가 145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